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마 이 미묘한 차이점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촬영 장비를 오늘 바꿔서 약간 다시 좀 훨씬 안정적이고, 제가 원래 찍던 거는 제 원래 쓰는 핸드폰이랑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제 핸드폰은 2020년? 제가 군 생활할 때 20년 말 21년 총괄에 바꿨거든요. 지금 몇 년이야? 22, 23, 24 늙은이죠? 한 3년을 썼더니 핸드폰이 용량이 너무 후달려가지고 이번에 하나를 장만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거의 뭐 촬영용으로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글자들이나 이런 게 오늘 영상 촬영해보고 상태가 괜찮으면 아마 이걸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앞에까지 해서 우리가 해수의 4가지 성질 기억나시나요? 온도, 습, 염분, 그리고 두 개로 결정된 차자일수록 커진 밀도, 그 다음에 용존 기체, 크게 산소랑 이산탄소. 표층에서는 산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소보다 산소의 축은 이거고 이산탄소 축은 이거니까, 뭐 이런 거 앞에 영상 잘 보시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오늘은 해수의 표층순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표층순환,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죠? 그치, 풍성순환.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표층 바람에 의해서, 바람 풍자 생성 성자, 바람에 의해서 부르는 순환이다,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순환이다. 그래서 표층순환의 다른 말은 사실은 풍성순환이라고 했었습니다. 아예 꺼야겠어. 너무 더워. 풍성순환. 뭐 기왕 하는 김에 심층순환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열염순환. 열과 염이 뭘 결정하죠? 열, 수온, 염, 염분. 수온과 염분이 뭘 결정하죠? 차자일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밀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심층순환이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순환의 다른 말은 풍성순환, 즉 바람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딱 표층순환을 배우려고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시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바람이라는 건 왜 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대기 시작할 때 대류전도 복사 3가지의 열전달 방식 해드리면서 대류가 액체 기체에 의해서 많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해양에서 많이 필요하다 했어요. 바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열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때, 그래서 거기에서 밀도 차이가 생겼을 때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 차가운 애는 뜨니까,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 즉 차가운 건 가라앉고 따뜻한 애, 가벼운 애는 뜨니까 이러한 순환이 생기고요. 그때 따뜻한 지표에서 차가운 지표에서 따뜻한 지표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수평 방향의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풍성순환이라는 표층순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기대 순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바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바람은 왜 생기냐? 이 온도 차이 때문이고, 그 온도 차이는 왜 생기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구가 태양과 마주 볼 때 평평하게 생겼다면, 지구 평평설, 모든 지점에 동일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사실은 모든 지표가 동일하게 달궈져서 그 위에 있는 모든 공기의 온도가 똑같아서, 모든 공기 밀도가 똑같아서 사실 공기는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한 번쯤 보신 그림이죠.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고위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좀 비껴치기 당하기 때문에 덜 들어오죠. 사람은 지표면 이렇게 수직하게, 엄밀히 말하면 G2에서는 좀 더 딥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지광수준에서 이렇게 지표에 수직하게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A 지점, 저위도 같은 경우는 내 머리 위에서 태양빛이 쏘네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 중위도 같은 경우는 약간 비껴치기 당하는 거고요. C 지역으로 올라가면 약간 더 밑에서 이렇게 나를 쏜다. 극단적으로 해서 극지방에 가면 태양빛이 안 뜨거나 하루 종일 떠 있는 극야, 백야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 동일하게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 곳은 바로 저위도다.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과학은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을 좀 더 섹시하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섹시하게 말하면,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량은 어디가 제일 셀까? 당연히 A 지점, 저위도가 제일 세고, 고위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진다. 즉 저위도는 에너지가 넘쳐나는 상태가 되죠. 과잉 상태가 되는 거고, 계속 막 때려주니까. 고위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는 언제나, 자연은 언제나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좋아한다고 말하긴 좀 위험하긴 한데, 지진과 화산이 뭐 언제나 안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평형을 좀 이루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잉 상태에서 부족 상태로 언제나 에너지를 옮겨주게 됩니다. 이 옮겨주는 이 쿠팡, 페달, 이 배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대기랑 해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랑 해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오늘 약간 렉이 걸리네. 오케이.
사실은 이 그래프는 옛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막 딥하게 완전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알고 계셔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지금 좀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와 태양이 움직이는 이유는 지구가 동그랗고 자전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로는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요. 즉 저위도는 에너지가 넘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역할이 바로 대기랑 해양의 순환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 자전 전향력이라는 게 있고요. 얘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테지만은 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어떤 가상의 힘이에요. 그거 두 개가 섞이면 복잡한 대기대 순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더 딥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한번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축, Y축 단위, 그죠? X축의 위도, 그 다음에 Y축의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설마 뭐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항상 했던 것처럼 이 개형을 이렇게 가려놨을 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가렸을 때 빨간색이 태양 복사 에너지, 파란색이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요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건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태양 에너지량을 저 빨간색 그래프라고 보셔도 됩니다. 당연히 적도쯤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극지방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뭔지 알겠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 얘는 뭐죠? 얘는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 들어오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달궈지겠죠. 달궈지면 얘가 뜨겁잖아요. 그랬다가 태양이 비추지 않는 뭐 낮이나 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때가 되면은 달궈진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죠. 그 에너지가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인풋 들어오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아웃풋 내보내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많이 들어온 적도에서 많이 내보내요.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근데 먹은 양 빨간색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뱉는 양 마이너스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에 해당하는 위도, 즉 약 위도 38도 N에서 38도 S 사이는 에너지가 과잉, 즉 넘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38도 N보다 더 극지방, 38도 S보다 더 극지방으로 빠지면 오히려 내가 받아들이는 에너지보다 뱉는 양이, 받아들이는 에너지량보다 뱉는 양이 더 많은 꼴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극지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넘치는 과잉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수송해주게 되고요. 이걸 누가 한다? 그치, 대기랑 해양이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 38도 N과 S 지역 보시면은 교점 지점이죠. 교점이 되는 위도. 이 지점에서 남북 방향의 즉 고위도와 저위도 사이에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지점이다 라는 것들을 전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건드렸었어요. 제가 전 교육과정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출문제 풀다 보면 무조건 등장하는 용어라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일단 설명을 드린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38도가 가장 많은 에너지 수송량이 즉 교환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항상 하나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A국 이렇게 사실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렇게 있으면 선진국이 항상 개발도상국 쪽에 원조를 해주잖아요. 한마디로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A 나라에서 B 나라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줄 때, 공급을 해줄 때 가장 많은 물건 유통량이 있는 곳은 그 두 개의 사이 국경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국경지에서 물건의 어떤 교류가 제일 활발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수송해주는 양이. 이거랑 넘치는 지점과 부족한 지점에 가장 많은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 그 국경 지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이해하기는 좀 편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그러려니. 그리고 사실 지투하실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게 될 용어인데 재밌는 게 0도에 사실은 에너지 과잉 지점이 이렇게 쫙 있지 않고 이게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랗지가 않고요. 여기가 살짝 깎여서 좀 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약 위도 5도 정도에. 여기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열적도라고 말하는 곳, 즉 지구상 제일 뜨거운 곳은 0도 적도가 아니에요. 위도 한 북위 5도 정도에 생겨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뜨거워서 제일 많이 상승을 하고 제일 많이 상승한다는 건 제일 구름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비가 내리고 그런 게 좀 활발한 열대 지점이라는 거죠. 이 5도 N 같은 경우는 북위 5도 같은 경우는 구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른 곳보다 좀 덜 들어오는 거죠. 왜? 구름이 많으니까 튕겨버려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완전 디테일하게 가면 이걸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 정도 그래프는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출 자료고요. 실제로 원래 당연히 이거를 가려놓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당연히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번엔 여기가 북쪽이에요. 위도에 따라서 뭘 줬냐면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인데, 하나는 대기고 하나는 해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플러스는 북쪽 방향, 마이너스 남쪽 방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여기 방위를 가려놔도 여러분이 어디가 북반구고 어디가 남반구인지를 아셔야 돼. 어떻게 할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다 플러스죠. 즉 북쪽으로 에너지를 보내기만 하는 거죠. 즉 에너지는 언제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요. 저에서 고로 가죠. 저에서 고로 보내는 그림인데, 이쪽은 북쪽으로만 보내.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야 고위도가 나오는 동네라는 거죠. 오른쪽은 그러니까 북반구. 왼쪽은 남쪽으로만 보내니까 음수잖아요. 남쪽이 고위도라는 거겠죠. 남쪽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보내줘야 되니까. 남쪽이 저위도인 동네, 고위도인 동네는 남반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에 이게 가려져 있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대기랑 해양이 결국에는 그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주는데, 누가 더 많은 양을 보내냐? 바로 대기가 해양보다 많이 보낸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이거는 그냥 뭐 뇌피셜이에요.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대기랑 해양 중에 대기가 왜 더 크냐? 해양은 한마디로 바닷물이 닿는 곳까지만 그 에너지 공급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대기는 사실 바닷물이 닿지 않는 산 능성이 위까지도 막 이제 대기가 막 가가지고 에너지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실제로도 대기가 해양에 비해서 전달하는 열수록량이 한 2배 이상 더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실 포인트들, 방위라던가 아니면은 대기 해양 중에 대기가 많다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왜 우리가 표층순환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표층순환은 다른 얘기는 풍성순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바람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실 이 대기대순환인데, 사실은 대기대순환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플한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요 가상의 힘이 생겨서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딱 정리를 하면서 이 페이지를 마무리를 하면, 대기랑 해양이 움직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구가 동그랗고 자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시면 큰 흐름을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위도는 많이 들어오고 고위도는 적게 들어오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좀 섹시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얘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니죠.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대기와 해양이다. 근데 그 대기와 해양이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굉장히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진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지구 자전 전향력이라는 가상의 힘 때문이다. 그래서 복잡한 대기대순환이 생기고, 그 바람, 대기대순환을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정복하게 될 표층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친구는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뒤에서 중요하게 등장할 친구인데, 여러분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심플하게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대기대순환, 바람 먼저 얘기하도록 하죠. 대기대순환이라는 건 크게 지구가 자전할 때와 자전하지 않을 때로 나눠서 구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즉 전향력이라는 게 없으면 이렇게 심플하게 대기대순환이 그려집니다. 전향력이라는 친구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왜 그럴까? 적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과잉, 고위도는 부족. 적도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공기가 어떨까? 뜨거워.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대륙권 계면. 대륙권 계면은 다 약 몇 킬로? 10km 정도인데, 적도는 뜨거워서 한 13km까지 열팽창해 있는 상태입니다.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어. 한 13km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퍼져야지. 쭉 퍼져서 어디까지가? 차가운 극지방까지 가요. 극지방에서는 대륙권 계면이 약 10km보다 더 작아요. 한 7에서 8km. 그래서 열 수축해 있는 상태죠. 수축. 여기서 차가우니까 공기가 밀도가 커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위도로 다시 내려오는 꼴이 되는 거죠. 북반구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풍만 죽어라 보는 거죠.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북풍, 남반구는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남풍.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렇고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북반구는 싹 다 북풍, 남반구는 싹 다 남풍, 끝인데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전향력, 즉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가상의 힘이 생기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 교통 정리해드리는 건데 얘에 대한 탐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해가지고 이 전향력이라는 힘을 탐구해보자 해서 준비해서 4시간, 5시간인가 토론하고 그래도 막 뭔가 명확한 답이 학부생 수준에서 안 나오고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얘를 막 선생님 뭐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 이럴 땐 어때요? 저럴 땐 어때요? 이런 거를 지원 수준을 공부하실 때는 잠깐은 그 창의력을 내려놓는 용기도 좀 필요하시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딱 교통정리 2가지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좀 좋겠어요. 일단은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추가적인 어떤 탐구 의지가 있다 이러면은 푸코진자라던가 아니면은 G2에서라던가 뭐 그런 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탐구 주제를 설정하시거나 하는 편을 추천드린다. 일단은 지금은 그냥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기억하셔라. 지구가 자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북반구에서는 우리 계속해서 무슨 손 들었죠? 오른쪽. 직진하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여요. 오른쪽. 이 방향 기억하셔야 돼요. 남반구에서는 우리 항상 무슨 손 들었죠? 왼손. 남반구에서는 직진하는 물체가 왼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어디? 북반구에서는 어디로? 북반구에서는 물체 이동 방향의 수직 오른쪽으로 휘게 만드는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초 출발 방향 그래서 하얀색 선인데 애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제 진행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 휘어버린 것처럼 관측이 된다는 거죠.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난 분명히 이렇게 가는데 최초 출발 방향이 애가 지금 수직 왼쪽에 어떤 가상의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서 왼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왼쪽 휘어버린 것처럼 보는 거지.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제가 심플하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보는 게 최고죠. 여기 유튜브에다가 그냥 요즘 유 선생님 아주 좋아요. 전향력 실험 이거 하나만 쳐봐도 심플하게 나오는데 요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보여드린 건데 어머 광고가 뜨네요. 광고. 자 소리 어떻게 키지? 소리야 나와라. 제 거가 소리 꺼져 있나요? 제 거 소리 꺼졌네요. 자 가보자. 소리 들어가겠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서로 공을 주고받는 두 사람. 전혀 공이 휘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이건 지구가 다 자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돕니다. 자전합니다. 그래서 서로 던져보기로 했다. 던져봐. 못 받았다. 오 마이 갓. 누군가의 실수나 우연일까? 계속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 받기가 쉽지 않은데 답답하죠? 살짝 왼쪽에 던져주면 되는데. 왜 회전하는 기구 위에선 어려운 걸까? 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휘어져 나간다. 휘어진 것 같죠? 학교에서 봐도 마찬가지. 똑바로 던진 공이 왜 휘어져 나가게 되는 걸까? 회전하는 운동기구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원심력과 코리올리의 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공이 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코리올리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코리올리의 힘은 회전하는 회전축의 방향 여러분 눈 감아. 너무 어려워. 정확하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회전하는 상태에서는 원심력과 코리올리의 힘이란 것이 작용하는데 정지된 물체에도 작용하는 원심력과 달리 코리올리의 힘은 움직이는 물체에만 작용하는 것이 특징. 그렇군. 코리올리의 힘은 회전축과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정확히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전 방향에 따라 공이 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북반구랑 남반구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북반구, 남반구. 회전계 밖에서는 코리올리의 힘에 의해 공이 휘어 보이는 것을 관측할 수 없고 공의 운동 방향이 일직선으로 관측되게 된다. 그래서 회전기구와 함께 회전하는 카메라에서 휘어져 보이던 공이 외부에 고정된 카메라에서는 일직선으로 관측되게 되는 것. 이런 코리올리의 힘은 회전계 내부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상의 힘이라고 불린다는 사실. 됐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훌륭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라는 거 제가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 아까 봤죠. 그래서 일례로 비행기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비행기가 가는 동안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가 일직선으로 날더라도 내가 목표한 곳과 다른 지점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은데 북반구 기준으로 애가 반시계로 자전해버리면은 나는 분명히 여기를 노리고 이렇게 날아가지만 얘가 이미 여기로 가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날아오다가 내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오른쪽으로 휘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은,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 오른쪽으로 휘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 우주선에서 본 사람은 아니야 걔 일자로 갔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된다.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수식 당연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코리올레의 힘이 어떻게 계산되느냐는 수식인데 EMV 오메가 사인 사이라고 하는데요. E 상수 날려, 질량 보존 날려, V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힘이 크게 작용합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얼핏 나왔는데 정지해 있으면 즉 V가 0이라면 이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움직여야 오른쪽으로 휘거나 움직여야 왼쪽으로 휘거나 그렇습니다. 오메가는 지구자전 각속도라고 우리가 360도를 24시간 동안 도니까 1시간당 15도 도는 요 숫자를 넣어주면 되고요. 몰랐답니다. 상수, 삭제. 결국에 남는 항은 V와 사인, F사이가 남는데요. F사이는 위도라 그래서 0도부터 90도. 사인 여러분 삼각함수 간단하게 아시죠? 사인 0도면 0.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90도면 최대값이죠. 각 극지방에서는 이 힘이 최고로 작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푸코 진자라는 친구, 진자를 이렇게 오면 애가 훌훌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 푸코 진자라는 친구는 적도에서 실험하면 안 움직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푸코가 만약에 적도 사람이었으면 처형당했겠죠. 적도에서는 안 움직이거든. 근데 이분이 유럽 사람이니까 상당히 그래도 고위도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게 천천히 보였더라. 그래서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들어가면요. 질량이 터무니없이 작은 곳에서는 휘는 게 느낄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분필을 던지면 분필이 오른쪽으로 휜다면 그거는 코리올리의 힘 때문이 아니고 뭔가의 공기 저항이라던가 마그누스의 힘이겠죠. 오히려 유체학적인.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이 지구학 쪽에서 봐주셔야 될 거는 V랑 F 사이 정도인데 V도 사실은 움직이는 물체 잘 고려 안 해도 되고요. 위도 정도. 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구나. 극지방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기는구나. 세지는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대순환. 대기대순환의 이 그림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얘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영상을 한번 끊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제가 대기대순환을 한 적이 없죠? 얘가 처음 나오는 거죠, 지금? 아닌가? 여기서 했네. 맞아, 여기서 했죠. 이걸 그럼 딥하게 할 필요는 없네요. 다행이다. 앞에 영상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하면은 올라가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 막 있잖아요. 네, 근데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이 그림에 있는 건 여러분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되게 여러분 수십 번 그려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이 복습을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표층 순환을 마저 해드리면은 표층 바람에 의해서 풍성순환,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표층 순환이고요. 이 표층의 류는 대기대순환, 아까 위에서 보여드린 그 대기대순환, 북동무역풍, 회서풍, 극동풍 이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불 때 하면은 그 바람이 제일 바깥에 있는 표층에 물을 끌고 가겠죠. 해수면 사이 마찰을 통해.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표층 순환, 표층 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전체적으로 열을 분배, 즉 저위도에 넘치는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한 지점으로 넘겨주는 게 바로 얘의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역할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고 얘는 대기랑 해양이 하고 그중에서 누가 더 세다? 대기가 더 많은 에너지 해소를 해준다. 크게 두 가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난류, 한류, 따뜻한 물, 찬물 이렇게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정의를 따뜻한 물, 찬물이라고 하지 마세요.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왜 따뜻한 물, 찬물이라고 하지 않는지 좀 이따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화를 하자면 난류라는 친구는 어쨌든 따뜻한 난자를 그냥 쓴 건 아니니까 온도가 좀 높은 편이 있습니다. 네. 온도가 높으면 여러분이 한 번쯤 실험해 봤을 텐데 많은 뜨거운 물에 설탕이 많이 녹나요? 찬물에 설탕이 많이 녹나요? 뜨거운 물에 많이 녹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상당히 그래도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차자가 밀도 크다 했었잖아요.
네, 그건 그냥 그렇다고요. 차인 게 언제나 짤 필요는 없어요. 따인 게 언제나 연분이 작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거랑 개념이 얽혀가지고 이거 반대로 막 기억하시는 분도 있던데 조심하시고, 고온 고염이 난류의 특징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용존산소, 온도가 높으면 잘 안 녹죠. 따뜻한 콜라 생각해봐요. 맛없죠. 별로 안 들어가 있다. 영양염, 뭐 질산염, 인산염 이런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같이 세트로 얘가 적으면 얘도 적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생명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찬지방에서 따뜻한 지방으로 내려오는 물을 말하는데, 찰 한자를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좀 낮고 염분도 좀 낮고 저온 저염이 한류의 특징. 그리고 차가우니까 산소는 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영양염도 좀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태평양 바다와 대서양 바다에 있는 사이클 4개, 사이클이 하나, 둘, 셋, 넷, 네 부분이 있으니까 총 16개의 지점의 해류의 이름 싹 다 암기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친구들은 풍성순환이기 때문에 바람의 일단 방향을 보셔야 되는데, 북동물풍, 남동물풍 부는 영역 0에서 30, 편서풍 부는 영역 0에서 30에서 60, 극동풍 60에서 90, 이 부는 영역에 따라서 잘 보세요. 북동물풍 계속 저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기본적으로 북쪽도 해류,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바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가 가는데 얘가 뭐가 있죠? 대륙이 있잖아. 가다 보면은 애가 대륙을 뚫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륙에 막혀서 이쪽에는 서쪽 연안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 고여 있을 거다. 이 얘기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수온의 최대 지점이 나왔던 그래프 앞에서 설명 다 드렸었고, 북쪽도로 남쪽도로 가가지고 여기 막혀버리면 이제 어떡할까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고위도로 퍼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북쪽도 해류가 왔다가 갈 데가 없네, 올라가 위로 쿠로시오 해류, 요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 난류죠. 쿠로시오 해류 갔다가 이제는 바람 방향이 저 보세요, 편서풍대로 왔으니까 아싸리 잘 됐다 하면서 편서풍 타고 태평양의 북태평양 해류 갔다가 다시 대륙 만나면 부딪혀서 캘리포니아 해류, 캘리포니아가 여기 있죠. 캘리포니아 혹은 뭐 알래스카 뭐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북쪽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부딪혔다 쿠로시오 해류, 편서풍 들어왔다 북태평양 해류, 부딪혔다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북태평양 환류, 돌 환자, 그 구멍 환자를 써서 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남쪽도 해류가 가다가 부딪혀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네, 내려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남극 순환류, 그 다음에 부딪혀 다시 페루 해류, 여기 칠레 페루 해구 있던 거 기억나죠? 이게 바로 또 남반구의 남태평양 아열대 순환.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대서양. 자, 북쪽도 해류 가다 부딪혀 멕시코 들어가 만류 튀어나온 게 곧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만류 찍고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편서풍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카나리아라는 지역, 카나리아 해류에서 북대서양의 아열대 순환. 마찬가지로 남쪽도 해류에 남쪽도 해류 부딪혀 브라질 해류, 여기 브라질 있잖아요. 축구 삼바. 그 다음에 아까 저쪽에서 넘어온 남극 순환류, 남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벵겔 해류. 사실 얘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무조건 아셔야 될 게 우리 동네 쪽, 우리 동네 바로 아래,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바로 옆, 요렇게 3개의 12개는 꼭 외우셔야 된다. 북쪽도 해류,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남쪽도 동오스트레일리아, 남극순환, 페루. 북쪽도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카나리아. 이거는 안 외우시면은 여러분 아웃입니다. 아웃. 허수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한두 개 더 얹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 정도겠다, 하나. 적도 반류.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에 어디가 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을까요? 서태평양. 왜? 계속 지금 보시면 해류가 여기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뜻한 물이 쌓일 거잖아요. 서태평양이 약간 쌓여서 해수면이 살짝 높고 동태평양은 살짝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경사가 생겨서 경사를 타고 흘러내리는 해류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무한히 커지겠지, 경사가. 근데 얘가 어느 정도의 경사를 어쨌든 간에 변동이 있을지라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계속 저쪽으로 온 만큼 어느 정도는 다시 동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흐름은 기본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북쪽도랑 남쪽도 해류지만 왜? 북동무역풍 때문에 풍성순환이니까 얘의 반대로 적도 지점에서 흐르는 해류인 적도 반류라는 게 존재를 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특정한 흐름이 존재를 하고, 얘는 엘니뇨 라니냐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됐죠? 너무 중요해서 제가 써놓은 거.
서풍필유라는 건 여러분이 보지 않을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육 과정이거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전 교육 과정 용어를 계속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남극순환유라는 게 여러분이 배울 용어거든요. 남극순환유의 다른 말은 서풍필유. 서풍 어디서 배웠죠? 편서풍. 이게 왜 서풍필유라는 용어를 썼었냐면 편서풍에 의해 피동적으로 흐르는 해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남극순환유는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편서풍. 별표 500개 쳐요. 맨날 틀려. 남극순환유 뭐 때문에 생겼다? 편서풍 때문에 생긴 거다. 아시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남극순환유가 여기 있으니까 뭔가 남극 바로 앞바다에 있는 것 같아서 남극 바로 앞바다니까 남극이니까 극동풍일 것 같은 거예요. 극동풍이었어 봐. 그러면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이렇게 흘렀어야지 남극순환유가. 근데 편서풍 따라서 서풍 필유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잖아요. 서풍 타고. 그치? 너무 중요합니다. 자, 혹시 또 빠뜨린 게 뭐냐?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이 됐죠. 작년 너무 강조됐던 게 뭐냐면 동서방향의 해류 있었죠. 아까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랑 그리고 또 북태평양 해류랑 북적도, 남적도랑 북태평양, 남극순환유 또 여기 또 북적도, 남적도 여기 북대서양, 여기 남대서양 남대서양 말고 그냥 서풍필유라 기억하면 돼요. 남극순환유 이 친구들 있잖아요. 동서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얘네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바람에 의해서 동서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동서로 계속해서 움직이던 애들이 바람 따라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때는 언제 그랬죠? 대륙 때문에. 대륙에 부딪혀서 퍼지는 거다. 그러니까 남북 방향 해류 같은 경우는 대륙에 부딪혀서 생긴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는 쿠로시오 해류. 편서풍 때문에 생길 걸까요? 생긴 거 아니다. 조금 더 이렇게 헷갈리게 말하겠다. 클리어하게 말하겠다. 이 쿠로시오 해류는 무역풍 때문에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다. 얘는 왜 생긴 걸까요? 부딪혀서. 캘리포니아 해류는 편서풍 때문에 생긴 걸까요? 말이 애매하다. 무역풍 때문에 생긴 걸까요? 아니요. 얘는 부딪혀서. 오던 놈이 부딪혀서. 그러니까 지금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는 쿠로시오, 동오스트레일리아, 캘리포니아, 페루, 119만유, 브라질, 카나리아, 벵겔 얘네는 싹 다 부딪혀서 생긴 거다. 풍성순환에 사실 해당하는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 남적도, 북적도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풍성순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용어를 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표층순환이 모두 다 풍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어 변경을 좀 한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건 잠깐 멈춰놓고 수특에 있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열대 순환이 북반구, 남반구에 모두 있지만 그 모양이 적도를 기준으로 접었다 핀 것 같은 데칼코마니 모양이죠. 얘가 시계면 얘는 반시계. 여기가 반시계면 여기는 시계. 이런 식으로. 재밌는 거는 아한대 순환을 접었다 필라 그랬더니 여기는 남극 순환 해류밖에 없어서 남반구는 아한대 순환이 없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좀 여기도 말씀드렸죠. 네, 없다.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G2에 있는 서한강화 형상이라서 언급만 드리면 될 것 같고 무역풍에 의해서 서태평양이나 서대서양의 따뜻한 물이 옮겨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경사가 높은데 그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수천 킬로미터의 그 태평양 거리 중심에서 수십 센치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경사 때문에 흐르는 해류가 바로 적도 반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수천 킬로미터 중에 여기가 높긴 높은데 그게 수십 센치 올라가 있다. 그 정도. 근데 어쨌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라는 거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층순환 마무리하기 앞서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표층순환의 속도는 심층순환의 속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르다. 예를 설명드릴 때 항상 제가 가져오는 자료인데요. 이게 합성이 아니고 진짜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 플라스틱 오리 있잖아요. 러버덕을 실은 29,000마리짜리. 얘가 중국 앞바다에서 이제 풍덩 했어요. 근데 얘가 풍덩 빠졌는데 이 오리가 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쿠로시오 해류겠죠.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타고 여기서 퍼질 때 캘리포니아를 탈 수도 있지만 사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 버린 오리가 북극해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도착하고 또 영국으로 가가지고 심지어 대서양을 건너서 아마 북대서양해를 탔겠죠. 영국에까지 도착하고 여기 아래로 간 애들은 일본, 호주행으로 가고 남미랑 하와이로 이렇게 모두 간 애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요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대로 즐기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992년에 풍덩 했는데 쫙 이렇게 북극해를 넘어서 태평양, 북극해, 대서양 건너서 간 오리가 2007년. 그러니까
5년 정도 만에 지구 거의 한 바퀴를 다 돈 거잖아요. 그지? 근데 심층순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딥하게 배울 텐데 심플하게 고위도에서 엄청나게 차가워서 층상 구조가 없는 덕분에 쫙 내려와서 적도까지 쫙 오려면 약 1000년이 걸려요. 1000년. 1000년. 아까 러버덕은 한 바퀴 도는데 15년이면 도는데 1000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표층순환이 훨씬 빠르다. 직관적으로도 그렇죠. 바람이 후후후 불면은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러버덕의 사건을 통해서 아, 표층순환이 심층순환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구나 또 알 수 있다. 요거 좀 디테일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동서방향 해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때문에 흐르는 해류가 맞는데 이에 비해 남북방향 해류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에 대륙이 없었다면 쭉쭉쭉쭉 갔을 텐데 대륙이 있으니까 부딪혀서 이제 위아래로 퍼지는 거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